네, 2026년 경제는 민주당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자르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왜 본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갖고 끝까지 다 하고 확인을 하셨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강의인 만큼 2026년도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시간입니다. 최선의 엠브레인 트레인드 센터장께서 트렌드 설명해 주시고요. 홍성국 자문위원장께서 핵심 경제 이슈를 짚어주실 예정인데요. 그 전에 김태년 대표님의 인사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또 직접 이렇게.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동절기 방학을 끝내고 또 새해가 시작돼서 첫 번째 경제는 민주당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 더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을 이루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화면 처음 봤는데 오늘 출연하신 의원님들은 출연료 500원씩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민주당이 지금 횟수로 한 5년, 횟수로 5년째예요. 횟수로. 정말로 우리가 경제에 대한 실력을 쌓고 또 유능함을 더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축적된 이 공부의 기반 하에 우리 국정과제에 대한 우리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힘있게 추동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정과제에서 필요로 한 입법과제들도 제때에 제대로 해내고 또 우리가 학습했던 공부했던 많은 내용들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그런 유능함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보좌진 또 언론인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선의 엠브레인 트렌드 센터장께서 2026년 트렌드 전망을 설명해 주실 텐데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우리 센터장님이 계속 매년 이렇게 트렌드 전망하는 그런 책도 내시고 이런 분야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서 힘들게 모셨습니다. 최선의 선태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굉장히 소수 민주당 의원님 오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근데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네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엠브레인에서 트렌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선혜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MBS 조사를 하기도 하고 리서치 회사 여론조사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꽤 오랫동안 트렌드를 데이터로 분석해 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마이크를 잡고 나갈게요. 저희가 딱 15년 동안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데이터로 트렌드를 전망해 해온 기업인데요. 그만큼 뭔가 트렌드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어필을 하려고 책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해 그 이듬해 트렌드를 바라볼 때 항상 염두에 두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과연 트렌드라는 것 전망을 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저희가 노스트라다무스적 예언가도 아니고 뭔가 소위 뜬다. 어떤 기술이 뜨니까 이 서비스가 뜰 거다. 이렇게 기술 우선주의적 관점에서 뭔가를 전망하는 게 과연 효용 가치가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트렌드를 바라보는데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2016년도 오래전이죠. 이때 한국의 라면 시장은 굉장히 견고한 경쟁 구도가 있었습니다. 농심이 부동이 1등이었죠. 자, 근데 갑자기 2016년도에 2등인 업체가 갑자기 부각을 해요. 어디였을까요? 네, 오뚜기입니다. 마케팅에 특별한 전략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선 대장이 별세하면서 이렇게 납부해야 될 상속세가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회장이 1,500억 가까운 납부를
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근데 대중소비자들은 굉장히 놀라했어요. 기업이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납부를 한다고? 더 면밀하게 오뚜기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살펴봤더니 오뚜기라는 회사가 경영 철칙이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는다더라. 이런 이제 알림도 뉴스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기업의 많은 이익분을 사회에 환원을 많이 한다더라. 이런 소식도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오뚜기라는 회사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일명 가뚜기라는 명성을 얻게 되죠. 뭐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공정과 이 정의라는 거대한 태풍의 길목에 있었던 것뿐이죠. 대중소비자들의 이 니즈가 있었는데 왜 하필 또 2016년도였냐. 저희가 트렌드를 분석했을 때 이 당시에 이 챕터가 하나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요. 블랙박스를 통해 살벌한 대한민국 들여다보기가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2016년도 기억은 잘 나시지 않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율이 가장 높았던 한국 때문에 이게 좀 이슈가 됐던 해였습니다. 자, 이유는 블랙박스를 설치를 해야 억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대중소비자들의 심리가 엄청 컸던 한 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대중소비자들의 니즈가 사실은 그 이듬해 어떤 계기도 만들어냈냐. 아시아 최초로 프로축구에 VCR 시스템이 도입되는 결정적 계기도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요즘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될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쿠팡입니다. 2025년도 11월 20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도를 했어요. 자, 근데 저희가 트렌드센터에서는 이 이슈가 별 타격감은 주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소비자들이 쿠팡의 어떤 잘못된 점을 모르진 않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 때문에 묵인해 왔던 거죠. 쿠팡의 노동환경, 배달기사의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묵인해 왔었습니다. 저희가 딱 한 달 뒤에 쿠팡의 어떤 이런 소비자 정책에 대해서 인식을 한번 살펴봤을 때도 별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탈퇴를 하겠다. 이런 뚜렷한 적극적인 대응책은 없었어요. 왜일까요? 이미 개인정보라는 거는 털릴 만큼 털렸다는 게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패널 딥데이터라고 엠브레인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그 전까지 별 이슈가 없어요. 자, 그런데 11월 29일 날 쿠팡이 개인정보 대규모 전체 규모 피해 그 규모를 발표를 하죠. 자, 이때 이후에 갑자기 급증을 합니다. 왜 급증을 했냐면 이게 이용을 하겠다는 급증이 아니라 아마 비밀번호 변경, 뭐 내 번호는 털렸을까 이런 확인차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쿠팡의 이용자가 전국민의 4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전후에 이용자가 배구 1,500만 건에서 많이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 선이 붕괴됩니다. 언제일까요? 네, 김범석 국회 불출석 요 고지가 났을 때 저 선이 붕괴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개인정보가 털린다는 거를. 그런데 이 털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신속한 대응과 대처만 한다면 그 기업의 신뢰는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거죠. 자, 핵심은 트렌드에서 중요한 거는 이벤트 사건이 아닙니다. 이 트렌드를 바라볼 때는 여기에 대한 대중소비자들의 태도, 정서를 먼저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대중소비자들의 태도, 정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도 대중소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저희가 올해 전망한 영역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나이 무용론, 이제 세대나 나이의 변수의 경계가 없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 다뤘고요. 두 번째는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AI, 올해의 인물로 뽑혔죠. AI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AI가 어떤 트렌드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요 챕터 하나, 그리고 소분 소비라고 해서 소비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전망한 요 세 가지 챕터 중에 오늘은 제가 키워드로 두 가지를 전달해 볼까 합니다. 하나는 의도적 안티 스위치, 그리고 압축 소비입니다. 자, 올해 되게 이상한 컨텐츠들이 부상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혹시 이 제가 화면에 제시한 이 세 가지의 컨텐츠들을 다 알고 있으신 분 계실까요? 나 라부부 정도는 아는데 요거 말고는 다른 분들 이 컨텐츠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들 잘 보시면 묘하게 불편하고
묘하게 킹받게 하거나 저는 쌉 T인 사람이라 F 감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사실 이 인형들 오른쪽에 있는 인형들 귀엽지 않습니다. 징그러워요. 근데 이 라부부, 몬티치, 그 다음에 퍼글러 같은 이 인형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현상이었어요. 왜 이럴까? 저희는 이 현상들이 부각하는 첫 번째 이유로 요걸 주목했습니다. 2025년도 7월에 유튜브가 임급동을 폐지한 정책에 한번 주목을 했어요. 자, 임급동이라 하면 인기 급상승 동영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번 물어볼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인기 급상승이다. 자, 인기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인기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잘 보면 모래시계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 공통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요. 근데 지금은 앞서 보여드렸던 몇 가지 컨텐츠를 보시더라도 공통의 경험이 없습니다. 취향이 그만큼 세분화됐고요. 마이크로 트렌드가 확산되어 있는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죠. 자, 그런데 쇼폼이나 유튜브를 잘 보시면 AI가 편집장 역할을 하고 있죠.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는 모바일 환경이 보여지는 컨텐츠들은 모두 다 그만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조사를 통해 본 결과를 보면 이제 SNS에서 보여주는 모든 컨텐츠들이 식상하다,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런 느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컨텐츠가 등장할 때 뭔가 이상하거나 독특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컨텐츠가 등장할 때 재미와 도파민을 느낍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AI 밖의 컨텐츠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니즈가 비정형 그리고 독특한 컨텐츠가 회자가 되고 인기를 얻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컨텐츠가 뜨는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자, 바로 AI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하죠. 챗GPT 사용자 수, 유료 구독자 수, 글로벌 순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엠브레인 조사를 통해서도 챗GPT 사용자 경험, 그리고 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대하다. 이 정도 체감도가 벌써 10명 중 8, 9명에 달할 정도로 이루고 있어요. 체감도가 큽니다. 자, 그런데 AI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죠. 저는 엊그제 얘 보고 너무 놀렸습니다. CSA를 뒤집어 놨죠. 그 주가도 막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이 있어요. 진정한 금속 노조가 탄생했다. 정말 완벽한 AI가 탄생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완벽해지고 있는데 이상해요. 대중 소비자들의 반응은 역설적입니다. 왜 역설적일까요? 지금 광고 시장에서는 병맛, B급 컨텐츠들이 더 인기를 끌고 있어요. 여기에 대기업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AI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떤 필터도 굉장히 정교하고 매끄럽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보정, 노필터 규칙을 적용한 SNS 앱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냥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디지털 카메라가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지금. 그런데 노이즈나 번짐, 이런 삑사리 같은 날 것, 뭔가 어설픈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 부족하고 완전해 보이지 않고 어설프거나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걸 효과를 얘기할까요? 바로 완벽한 AI의 나비 효과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사실 주기와 어떤 습성이 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사이클 패턴이 있습니다. 2010년도 기억하시겠죠? 저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줬던 사건이었어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던 해가 2016년도죠. 그리고 그 이듬해 지금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언론 뉴스에 도배가 됐었어요. 5G가 나왔던 때죠. 자, 이때 대중소비자들은 내 직업을 잃을 줄 모른다. 기술 때문에 뭔가 디스토피아 같은 미래가 꿈꿔지는 거 아닐까라고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 바로 그 이듬해 2018년도에는 이런 B급 병맛, 그리고 데이비드 섹스의 아날로그 반격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해가 바로 2018년도였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2009년도 애플 아이폰이 국내 첫 출시가 됐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모바일 SNS 실시간성이 폭발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의 모바일 시대가 완전 개막한 시대가 2010년도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 지금의 우리가 B급이라고 칭했던 병맛이라는 인터넷 신조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AI가 완벽해지고 있는 지금 이때 마이클 리스터의 편안함의 습격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G마켓의 컨텐츠가 B급이 되는 이유는 아마 앞서 설명해 드렸던 여러 가지 패턴과 사이클을 따라가고 있는 주기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사업적 기획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2011년도, 2018년도의 대중소비자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를 보면은 좋은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AI에 대한 반감은 소비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완벽해지고 정교해질수록 거기에 대한 카운터 흐름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도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죠. 우리는 AI 반대에 안티 AI 광고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중은 지금 AI가 완벽해지고 알고리즘이 정교해질수록 뭔가 의도적으로 안티 스위치를 연다는 거죠. 원래 트렌드를 바라볼 때는 어떤 메인스트림이 있을 때 저희는 항상 예의주시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카운터 흐름이에요. 거기에 결핍을 느낀 대중소비자들의 방향성에 뭔가 정책이든 소비든 기업의 전략이 다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 저희가 어떤 트렌드를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3가지를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정답, 무결점이 좋은 거다라는 신화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최근에 아마 넷플릭스에서는 아주 최근의 컨텐츠로는 불량 연애라는 컨텐츠가 있고요. 요 전에는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라는 이런 컨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서사를 갖고 있는 출연진이 아니에요. 되게 미남, 미녀, 어떤 스펙이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뭔가 없어요. 허점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의 서사를 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근에 어떤 일도 저희가 예의주시할 수 있냐?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는 이 실패 연구소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올해로 3번째를 맞았어요. 근데 올해 유독 이 카이스트 실패 연구소에서 사례를 어플라이한 사례들이 많이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실패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아이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내놓은 실패 사례들이 여러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도 실패 이런 서사를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최근에 이 전략을 어디가 많이 했냐? 바로 BBQ입니다. 자, BBQ가 이제 에이펙 서밋에서 젠스왕이 그 깜부치킨에 대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오피셜 계정에 이런 글을 내요. 백날 마케팅 기획해봤자 젠스왕이 안 오는데 저걸 어떻게 이겨내냐. 요거를 오피셜 계정에 올리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대중소비자들의 반응이 올라오죠. 매출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내가 아무리도 뭐가 안 될 것 같은 사례도 어필을 하면 대중소비자들에겐 그것이 진정성 있고 뭔가 우리 공감해줄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예의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째는 비정형 소통 콘텐츠가 급증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아마 유튜브를 보거나 쇼폼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AI가 만들었나? 를 구분하려고 한 니즈가 요즘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AI가 있네, A가 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AI 한 것과 휴머나이즈 한 것을 구별하려는 니즈가 커지고 있고요. 인간이 만든 콘텐츠에 더 후한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뭔가 날것, 뭔가 조금 허점이 있지만 즉흥성을 담보하는 어떤 콘텐츠들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70-80% 애드립이 겸비된 콘텐츠가 대중소비자들의 공감을 받는 것도 한 예라고 볼 수 있죠. 이 맥락에서 제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예상했던 콘텐츠가 바로 작년에 콘텐츠 시청률 1위를 했던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였습니다. 지금 대중소비자들은 즉흥성이 진정성을 겸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국무회의 생중계는 진정성 있는 정책을 반영했다, 그걸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공감을 얻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번째로는 아마 지금 AI 시대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검색이 아니라 발견의 시대다.
이제 AI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결과물을 우리는 결과물을 보고 선택하는 프레임에 짜여져 있습니다. 결과 중심형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대중들은 과정에서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놓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제가 아까 앞서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트렌드를 바라볼 때 메인이 있다면 그 반하는 카운터만 봐야 된다. 이 얘기는 즉슨 결과 중심형 소비가 많아진다면 아마 대중들은 과정 중심에 대한 소비가 또 한편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겁니다. 그 한 예로는 최근에 도시관찰 트렌드라고 있어요. 평소에 출퇴근하거나 등하교를 하는 그 길가에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발견하는 것에서 굉장히 감동과 재미와 즐거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중소비자들은요. 그래서 여행 상품도 여정 중심형 상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죠. 이 중심에서 저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아마 과정에 대한 소유권을 대중소비자들에게 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경우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어떤 장학금을 주는 혜택을 주는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공부 말고 등산하면 장학금을 준다. 근데 이게 등산하면 장학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등산하는 과정에서 동료와의 어떤 경험을 느꼈는가, 과정에서 어떤 것을 발견을 했는가가 핵심입니다. 등산을 오래 했고 높은 곳을 갔다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느꼈는지를 더 공유하고자 하는 니즈가 발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우리 예전에 느꼈던 그 우표 수집 같은 것들에 대한 것도 지금 하나의 취향으로, 취미생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죠. 바로 압축 소비입니다. 자, 압축 소비는 저희 엠브레인 트렌드 센터에서 2025 트렌드를 전망했을 때 핵심 키워드였던 소분 소비의 연장선이에요. 저희가 2025년도 트렌드를 전망하려면 2024년도의 현상들을 바라봤겠죠. 근데 2024년도 하반기부터 2025년도 상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중소비자들의 일상의 소비가 작아지고 쪼개지고 세분화되는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의식주를 본다면 약간 기억하실까요? 조각가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잔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은 대량 판매가 핵심이죠. 그런데 소분 판매가 또 상품 전략으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뭔가 한 번에 다 하려는 경험보다는 마라톤도 부흥을 했던 시기이기도 한데 5km, 3km, 2km, 1km를 마라톤이란 이름으로 명칭을 하고 또 즐기기도 해요. 저희는 그걸 경험의 챕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챕터별로 뭔가를 경험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프 분석도 MBTI로는 끝나지 않아요. 이제 염색체 분석까지 하는 나노 단위로까지 나를 분석하려는 니즈가 많았던 해가 2024년도 하반기였고요. 그 흐름은 2025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쭉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를 바라볼 때 이 방향은 비슷한데요. 이 흐름은 비슷한데 방향이 뭐가 달라짐을 좀 느꼈어요. 어떤 방향이 달라졌냐면 절약, 그리고 플렉스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는 걸 봤던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절약이라고 하는 소비 영역을 볼까요? 사실 절약이라고 하면 뭘까요? 생활 필수재 아끼는 거예요. 교통비 아끼고 뭐 식비 아끼는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알뜰폰 가입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알뜰폰 가입자 아직도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예의주시하는 데이터는 알뜰폰 순증 가입자예요. 자, 순증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 둔화하고 있다는 이 특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절약을 하려면 통신비도 아껴야 되는데 순증이 좀 둔화되고 있다? 업계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요. 지금 프리미엄 요금제를 쓰던 사람들이 알뜰폰으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이유는 AI 앱을 써야 되고 OTT를 봐야 되고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이 데이터 제약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를 꺼린다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에너지를 볼게요. 2003년도 에너지 약간 전기세 인상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쿠팡이든 어디든 굉장히 회자됐던 컨텐츠 상품이 있었어요. 절전 어댑터, 전기세 아끼기. 어떻게 하면 전기세를 아낄 수 있을지가 SNS에 도배를 했습니다. 2024년도에요. 자, 그런데 올해 저희가 이 조사를 해봤을 때 조금 달라요. 여름에 에어컨을 틉니다. 대신
에너지 효율 가장 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상품을 돌리려고 해요. 물론 정부에서 했던 환급 사업 자체, 에너지 효율 등급을 하면 뭐 환급하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대중 소비자들은 내 삶의 질까지 해치는 그런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으로는 지양하는 소비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선택적 프리미엄이죠. 플렉스 소비 영역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고급재라고 하면 명품이에요. 근데 지금 명품 시장 어떻죠? 2회 연속 둔화되고 있죠.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황에도 명품은 호황을 겹쳤던 이 사례를 가늠해 보면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대신 뭐가 뜨고 있죠? 번개장터 같은 중고 명품 플랫폼, 상태 좋은 중고 명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뜨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도 있냐? 일생일대의 결혼식에서도 가성비 있게 드레스를 구매하려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플렉스를 할 수 있는 소비는 결혼식이죠. 근데 결혼식에서조차 이 플렉스를 하지 않고 가성비 웨딩 바람이 거세고 있는 이 흐름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플렉스 영역에도 선택적 절약 모드를 켜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핵심은 지금 대중 소비자들은 소비 영역에서 굉장히 복잡한 계산기를 두둑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계산기를 두둑이 있다는 건 뭐죠?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자, 예전부터 욜로 플렉스, 그리고 짠테크, 거지방, 무지추 챌린지, 그리고 저희가 전망했던 소분 소비에서 아주 작은 경험을 다양하게 하려고 했던 이것까지 소비자들은 플렉스부터 절약의 모든 영역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체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원래 경기라는 건 좀 주기가 있잖아요. 나빠지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AI가 있죠. AI 때문에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대체 불가할 것 같은 불안감이 휩싸여져 있죠. 그래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기 은퇴, 파이어조 이런 용어가 지금 쏙 들어왔습니다. 대신 뭐가 뜨고 있죠? 대잔류 시대. 지금 직장에서 남아야 된다. 지금 이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직 꿈도 못 꿔요. 지금은 내가 지금 현재 직장에서 잔류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나름의 후회 경험도 가지고 있죠. 자, 후회라는 거 이것 때문에 소비 철학이 바뀌고 있어요. 굳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안 하겠다. 내가 나름 전략을 짜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후회는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런데 뭔가 계획을 하거나 실천하려고 하거나 학습을 할 때는 동력이 됩니다. 지금 자원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새로운 생존 공식이 필요해졌어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에 내 돈과 시간을 쓸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 현재 가치, 투입 비용, 그리고 미래적 가치까지 포함해서 정교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그걸 저희는 심리적 ROI라고 명칭을 칭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소비에는 미래 가치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전망한 게 뭐였냐면 롤렉스 소비가 부상할 거라는 거예요. 롤렉스 아니고 롤렉스입니다. 플렉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롤렉스 소비가 부상할 거다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롤렉스는 절약이 곧 과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짠테크, 무지추 챌린지와 같은 절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 국내적으로 페이데이 루틴이라는 컨텐츠가 SNS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자, 이 페이데이 루틴이 뭐냐면 월급날에 월급을 받으면 투자와 저축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그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궁색맞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절약을 해서 나한테 어떤 여유와 선택권을 줬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게까지 절약을 해서 나에게 어떤 미래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중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가 뭐 질 좋은 제품 절약으로 샀다 이거 아니에요. 뭐 절약의 영역이든 플렉스 영역이든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미래 가치를 준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비 하나도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소비의 프로젝트화 단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를 사더라도 단계적으로 잘 구매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수면 건강을 챙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첫 단계 좋은 매트리스를 사고 내 침실에 좋은 조명을 놓고 이 조명을 제치하고 내가 어떤 편안한 옷을 잠을 자고 베개를 사고 이런 소비가 프로젝트화대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반증하는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이런 매장이 많아지고 있죠. 쇼룸 형태의 매장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떤 것들을 계획적으로 살 수 있지가 중요한 소비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첫 시작이 중요해요. 비싼 제품을 사기 전에 맛보기가 필요합니다. 비싼 것을 하기 전에 작은 비용으로 확신을 사는 과정이 필요해요. 저는 이거를 리트머스 소비라고 명칭을 칭했는데 이것은 2025년도 두플리케이션, 두프 소비의 연장선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는 명품 쪽에 이런 게 좀 약간 맛보기로 검증해 볼 수 있는 테스트가 많아지고 있지만 지금 여행이나 가전 이런 쪽으로 이 소비의 패턴은 더 카테고리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큰 돈을 쓰기 전에 작은 돈으로 확신 사는 과정이 소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을 반영한 게 최근에 뭐가 있을까요? 소유보다 빌려 쓰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게 화두가 되고 있죠. 요즘 유독 뭐가 많아지고 있죠? 가정 구독 서비스 광고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소비 영역에서 소비자들은 굉장히 복잡한 계산기를 두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소비 영역에만 이 영향이 있을까요? 어디에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칠까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도 이제는 전략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이 뭔가 어떤 나한테 이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지금 나와 너의 관계가 미래에도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이 관계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지를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관계의 시성비 흐름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건 소비하고도 정말 많은 영향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줄어들 때 작년도, 재작년도에 가장 히트했던 게 뭐였죠?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히트했던 상품이 뭐 혼밥은 혼술 너무 뻔하죠. 근데 하이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하이볼의 급성장과 인간관계가 완벽하게 비례합니다. 근데 하이볼 뭐 술집에서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이 하이볼의 판매가 역대급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죠. 바로 토닉워터. 이 판매율이 1등을 찍었습니다. 토닉워터는 그냥 먹는 음료가 아니에요. 뭐 타먹는 음료죠. 위스키와 함께 타먹는 거죠. 근데 편의점과 마트에서 토닉워터가 급성장을 했다? 이건 하이볼이고 이건 집에서 먹는 술이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지금 소비자들은 인간관계에도 전략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 관계가 미래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까를 계산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선배한테 어떤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지양할 수 있어요. 선배 말고 AI한테 물어보죠. 걔네 욕먹고 싶지 않으니까 AI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조언을 받고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관계를 맺을 때도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를 따지려고 해요. 매칭 서비스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주팔자 앱으로 통해서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 친구가 나랑 맞는 사람이야? 를 따진다는 겁니다. 되게 씁쓸한데요. 저는 근데 약간 공감도 돼요. 이게 시간과 돈이 없으니까 허투루 쓰고 싶지 않은 젊은 층의 어떤 마음도 조금 공감이 됩니다. 제가 이제 20살 넘은 대학생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연애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미쳤나 했는데 근데 이제 공감이 돼요. 돈 아껴야지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담 그러렴 이렇게 저도 뭐 하게 되는데 어쨌든 관계자산도 전략적 배분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경도. 지금 혹시 경도를 기다리며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일요일날 끝났는데 그 경도가 아니라 경찰과 도둑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 경찰과 도둑 게임 해보셨죠?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은 이걸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할 만큼 사람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동네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게임이 재밌다고들 해요. 그런데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당근에 이런 모집글이 올라와요. 경찰과 도둑 구해요. 술래잡기에 빠진 젊은이들.
어이가 없지만 이 한강공원 같은데 이 모임을 하고 그냥 헤어져요. 뭐 이벤트도 없어요. 뭐 뒤풀이도 없습니다. 그냥 이 게임하고 가요, 집에. 근데 도파민 폭발. 기성세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친구들은 굉장히 효율적인 인간관계고 내가 즐길 수 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트렌드가 고농축 라이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키워드 뭘 말씀드렸죠? 압축 소비라고 말씀드렸죠. 압축 소비의 방향이 모두 고농축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트렌드를 반영한 게 뭐냐면 바로 제철 코어입니다. 제철 코어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는 음식, F&B 쪽에 이 제철 코어가 많이 포커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술도 고도수를 먹으려고 합니다. 한 잔을 먹어도 약간 도수 높은 술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농축. 이제까지는 작은 경험을 여러 번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그 작은 경험도 나에게 심리적 ROI를 따져서 만족감을 높이려면 그 경험 자체도 고농축이어야 돼요. 돈과 자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F&B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제철 코어 트렌드는 어디로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이제 여행도 여기저기 다니는 것보다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행에 대한 니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비 쪽 말고 경험 쪽으로 본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흑역사 같은 거 있죠. 개인이 살면서 이거 내가 왜 했지? 이 후회의 경험을 남기는 겁니다. 근데 또 카운터룸도 있겠죠. 좋은 기억, 성취 이런 것도 기록을 남기려고 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소비자들은 뭐 하나를 하더라도 고농축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 방향으로 모든 자원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래요. 저희가 2025년도 전망했던 건 소분 소비였습니다. 작은 경험을 여러 번, 여러 개, 작게, 다양하게 하는 그 소분 소비가 지금은 아주 고농축의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심리적 ROI라는 계산법으로 추구하는 고농축의 만족을 추구하는 압축 소비로 간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소비를 할 때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AI가 있죠. 자, AI가 도래했을 때 직장인들과 많은 분들은 완벽해진 어떤 이 생산성 도구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편리는 해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결핍은 있습니다. 무기력감도 느끼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비는 이 불안감을 메꾸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 ROI란 만족도 수준의 초점이 내 정서적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쪽에 초점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모든 자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업도 그리고 공공정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대중소비자들은 많이 불안해요.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결핍을 메꿀 수 있는 정책, 전략, 방안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를 보실 수 있는 요게 QR코드가 있어요. 자료도 있고요. 열람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복 많이 만드세요라고.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을 만드는 거지 뭐 누가 주겠습니까? 좀 전에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비라는 거를 정치로 바꾸고요. 소비자를 유권자로 바꾸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좌관들하고도 다 공유해 갔고요. 이걸 소비로 바꾸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제가 필승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최근에 회색 코뿔소 얘기가 한 2-3주 전에 나왔다가 요새 쑥 들어갔는데 하여간 올해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들 입장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 좀 적어놨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하려는 대전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변화와 전환이라는 용어를 구별해서 쓰셔야 됩니다. 변화는 추세는 유지되면서 그 추세에서 벗어나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추세선을 따라가는 거고 전환은 팍
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정부의 목표는 전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만들었고 그 전에 좀 제가 보기엔 좀 순서가 안 맞았는데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전환이라고 해서 이게 6대 구조전환 계획이 나왔는데 올해부터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이겨야지만 가능하지.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구조개혁은 어느 나라나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구조개혁을 하면 분명히 그것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대를 합니다. 개혁을 했을 때 나라 전체는 좋아지지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득권을 뺏기는 게 구조전환의 구조개혁의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얘기죠. 딴 얘기를 하면 구조전환은 제로섬이에요. 제로섬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압도적인 지지를 위해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계속 다니시면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교육개혁이 됐건 뭐 다양한 뭐 연금개혁했을 때 이거는 세대 간의 갈등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유럽 같은 데가 이거 30년 하다가 아직도 결론을 못 나고서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이 12%예요. 연금개혁 12%. 연금개혁 에서 실패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위기를 가져야 되는 게 지금 관성으로 대통령 지지율 60%, 민주당 45%, 여기에 안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올해 스케줄을 그 자료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스케줄에 좀 많이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외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 CES회의 지난주에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민주당에서 그 특파원을 보내갔고요. 거기서 자료를 다 만들어서 다음 주에 CES의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서 경제는 민주당에 강의가 있으니까 빼먹지 마시고 특히 좀 저기 보좌관들 좀 데려오시고 아침잠 많은 보좌관들 좀 조져갖고서 이거 공부하러 데려와라. 여기 온 보좌관들 참 대단한 보좌관들이야 내가 보면. 다보스 포럼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첫째 주에 중국 양회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4월에 그 트럼프와 저기 방중을 해갖고 중국 가서 회담하는데 이게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볼지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보면은 미국의 연준 이사회 의장을 이제 바꾼다고 하죠. 그 다음 우리 6월 3일 날 전국 지방선거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저기 월드컵이 저기 있어요. 야구도 있고 월드컵이 6월 11일부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동네 축구클럽에 지금 자꾸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축구 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선거할 때 이런 거 알려주는 강의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부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은데 어찌됐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전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한테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 질서는 기본 틀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시위가 안 나오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한국도 오늘 버스 파업해갖고 저도 오늘 늦게 오고 아마 차도 문제가 많이 됐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불평등 양극화에 대한 것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해서 생활고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막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 정치에서 지금 이란이 오늘날 하는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죽은 사람이 648명으로 뭐 공식적으로 나왔던데 실제는 6,000명 정도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소셜 미디어에 보면은요 그 이란이 굉장히 달라지는 게 우리 스마트폰을 중동 지역 사람들은요 요즘에 20대는 10대부터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거든요. 페이스북으로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던 애들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탄압이 오니까 하메네이 얼굴이 있는 데다가 이란 여성이 히잡도 안 쓰고 담뱃불로 붙이는 소셜 미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또 뭐 마두로 저기 베네수엘라 잡아들이고 뭐 이딴 일들이 굉장히 있을 텐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하나 잡아야 됩니다. 이게 빨간 게 아르헨티나 주가예요. 자기는 저기 베네수엘라 주가인데 대통령 잡아갔는데요.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저기 아르헨티나 밀레이가
나온 다음에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함의가 큰 겁니다. 줄었다가 이번에 또 미국이 중남미에 대한 거 하니까 올라가고 그 옆에 있는 콜롬비아도 왜 올라간다. 이 말은 뭐냐면 당장 살기는 어려운데 미국에 의해 갖고 좀 살면 정치적인 건 난 모르겠다. 민주주의 뭐 모르겠다. 내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이중적인 성격을 이 주가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거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그림은 어떤 언론에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중앙일보에 잠깐 나왔던 거 제가 캐치했던 건데요. 이번에 대통령 중국 가셨을 때 대만에서 딴지를 거는 겁니다. 회담하기 전날 이러이러한 것이 중국이 요구할 거다라고서 했고요. 우리나라 언론에 중앙일보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왔는데 그러면 중국이 이걸 주겠다. 이딴 얘기로 나오면서 국제 질서가 굉장히 혼탁하면서 각자 도생으로 가고 타국을 마구 때리면서 그 과정에서 나의 이익을 지키려는 개인적인 이기심이 극대화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어졌습니다. 관세 대부분 다 타결이 됐잖아요. 관세가 다 타결되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죠. 미국 경제 그저 그렇죠. 쏘쏘하죠. 재정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죠. 할 게 없으니까 국제 질서로 관심의 틀을 확 바꾸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토요일 날 하루 연합뉴스 국제면에 있는 기사만 쭉 적어놓은 거예요. 연합뉴스 국제면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미국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미국이 하는 정책을 이거라고 합니다. 매드맨 시어리. 한국말로는 제가 번역을 안 하겠습니다. 예? 이게 유명한 저기잖아요. 그분의 큰형님의 어떤 정책인데 지금 이제는 이렇게 써있죠. 이거 나온 지 꽤 오래된 책이에요. 2013년 저기 2001기 때는 트럼프 테이크 온 더 월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아마 우리 그 외통위 같은 데들 올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됐고 외교부나 이런 데서 큰 그림으로 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게요. 트럼프가 1기 때에 이게 지지율 추이고 2기인데 지금 계속 떨어져서 이만큼 지금 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트럼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지난 주말에 그 관세가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날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14일로 옮겨졌다가 지금 2월 9일이냐 뭐 계속 지연되고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들이 트럼프 안에서 미국 내에서 균열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법관들이 다 보수 쪽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정책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나오게 되면 또 어떤 연론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중간 선거하면 항상 집권당이 이 하원 의석이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원도 평균 세석, 하원은 더 많이 줄었고 그때는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세입은 줄고 재정 적자를 내서 경기를 부양했는데 지금 미국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재정 적자가 너무 많아서 세입을 더 줄이기도 어려워요. 해놓기는. 그런데 재정 적자를 내갖고 공공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할 수가 없는 게 상황이죠. 왜? 너무 빚이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뉴욕의 맘다니가 됐었던 그 선거에서 민주당이 엄청난 약진을 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그 이후에 뉴욕 시장 선거 이후에 트럼프가 경제적인 거로 안 되니까 전부 해외 쪽으로 나서는 거로 정책 전환이 있었던 거죠. 참고로 앞에서 엠브레인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을요, 뉴욕에서 맘다니가 제대로 활용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그 당에서 선거 전략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맘다니 전략을 잘 보셔야 되는데 바로 직접 소통하면서 유권자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많이 해갖고 거기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요, 지금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이 자료는 못 넣었는데요. 어제 보니까 20%고요. 민주당이 이길 확률은 6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요게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하게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밑에 게 성장률이고 위에 게 물가인데요. 요게 2% 라인이에요. 항상 제가 2%를 강조했는데요. 성장률은 2%에서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이만큼. 근데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은 성장률을 올리고 물가 좀 떨어뜨리면 좋은데 왜 이렇게 물가에 집착하느냐? 미국 경제의 70%가 소비인 나라입니다. 자기네가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그런데 실제로 숫자보다 미국도 불균형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빅테크만 잘 되고 있고 나머지 잘 안 되고 하니까 소비자들의 빨간 거, 1년 후 일자리 어떨 것 같아? 1년 후 소득은 어떨 것 같다? 근데 딱 보면은 지금 이 바닥이 언제랑 같으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벤처 버블, 3자 효과 끝나갈 때, 그 다음에 2차 오일 시큐랑 비슷할 정도로 심리는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배가 확실하니까 자꾸 이상한 짓거리들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을 더 쓸 수는 없고 고용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그래서 제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 이해는 가요. 당연히 이겨야 되겠는데 모든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좀 유지할 것 같다. 큰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참 대단한 게 220년짜리 금리가 있는 나라예요. 10년물이. 근데 요게 여기까지 떨어졌다. 코로나 때문에 확 떨어졌다가 지금 이 정도 하는데 꽤 좀 높은 상황입니다. 좀 높은 상황. 높은 요 정도지만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짧게 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물이 4%대에서 3년을 2년 반이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소비자들은 부채가 많은데 미국의 부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50%, 1등부터 100등까지 하위 50%가 전체 부채의 50%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다 투표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치겠는 거죠. 패드한테 야 연준한테 금리 좀 내려 하는데 야 물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내려? 이러고 싸우고 있다. 급기야 그저께 파월을 또 이제 저기 한다고 했죠. 뭐 조사한다고 뭐 연준 제도 건물 짓는데 뭘 비용을 잘못 썼는 이런 주접까지 떨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금리가 이게 그럼 여기서 안 떨어지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공화당 필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 경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파워는 있다라는 게 바로 빨간색이 미국 국채를 외국인이 사주는 건데요. 계속 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연준 뭐 이게 이제 중앙은행에 사는 거 미국 사람들은 별론데 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가고 있다. 미국이 계속 휘초를 들고 있으니까 미국의 달러 패권은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수선하면서 가닥을 잡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유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제일 문제인데 물가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고 뭐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역으로 또 관세 전쟁과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입품 전체 물가 보시면은 그냥 관세 전쟁 시작하면서 똑같잖아요. 수입품 물가 올라가고 국산품 물가는 왜 올라가냐 이거죠. 국산품 물가도. 수입품 물가 올라가면 국산팔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물가 오름세 심리라고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80년대 그런 얘기했죠. 물가 오름세 심리. 여기 써 있죠. 수입품이 비싸지니까 국산품을 쓰게 되니까 수요가 늘어서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밑에 편승 효과, 가격이 올라가니까 같이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맘다니가 뭐 하는데 이거 선거 전략은 당에서 할 때도 진짜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오늘 그 소비 트렌드를 조금만 변형하면 선거 트렌드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맘다니도 나오고 뭐 했는데 가장 핵심은 왜 물가를 얘기하냐면 바로 이거가 있는 겁니다. 요즘 생활 물가 정치라는 용어가 있어요. 의원님들 이거는 꼭 좀 쓰십시오. 이런 용어를. 아무도 안 쓰고 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한 달 지나면 affordability crisis. 그러니까 affordability가 적절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의미더라고요. 적절한 가격에. 근데 적절하게 가격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새로운 정치 용어가 될 것 같고 생활 물가인데 맘다니가 그걸 공략을 한 거예요. 야, 뉴욕이 물가가 너무 없고 살기 어렵다. 야, 환율이 어떻고 뭐 국채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생활 물가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올 6월 선거는
어포더빌리티 크라이시스거든요. 자, 이 영어 단어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따라하세요. 어포더빌리티 크라이시스. 지금 연식으로 한 번 해서 안 돼. 세 번만 해서. 어포더빌리티 크라이시스. 어포더빌리티 크라이시스. 발음이 나빠서. 그러나 여러분 까먹지 말아고 하는 거예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쓰셔야지만 이제 그 무식한 학자들이나 무식한 저쪽 당 애들은 저게 뭔 얘기니까 알 거 아니에요. 질의할 때 어포더빌리티 크라이시스 생각해. 물가 어떻게 해야 돼? 기재위 정무에 막 때려버리면 그게 뭐지? 저 혹시 국힘 비서진 와 있으면 그 당에도 전파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생활 물가 수준이 밑으로 가는 게 비싼 거거든요. 쭉 가보니까 역시 글로벌 금융위 때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요. 6월 선거는 짧게 보게 되면 많은 게 있는데 그때 되면은 내란 사태니 뭐 국제질서 문제 다 되는데 결국 마지막 이거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 잘 쓰시고요. 물가에 대해서 잘 알고 적어도 대변인실에 그래서 물가 얘기를 또 계속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준 의장도 바꾸고 있는데 뭐 이분이 되네 저분이 되는데 요새는 또 이분으로 좀 가고 있어요. 여기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찜하는 건데 이 친구가 한다는데 좀 강경한데 모르겠습니다. 어찌 될지는. 우리나라는요. 한국 경제가 좀 달라졌습니다. 전망이. 2024년에 2%다. 작년에 우리가 1년 내내 그랬죠. 1%도 안 된다 했는데 하반기에 우리 정부가 출연한 다음에 0.8 정도의 컨센서스에서 지금 올라갔고 1.1로 올라왔어요.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민주당 정부의 출범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강하고요. 올해도 1.7, 1.8에서 2%를 넘기는 거로 예상되는 게 컨센서스예요. 이 숫자 좀 외우세요. 이 숫자는 작년에 0.7, 0.8 했는데 우리 정부가 정권을 잡아서 지금 1%로 넘겼고 내년에는 올해는 2%를 넘길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뭐 변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빨간 건 수출, 파란 거는 내수예요. 수출과 내수가 좀 균형되게 성장할 것 같다. 이게 우리 정부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뒤에 허수가 있어요.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미국과 마찬가지. 미국은 M7이라는 빅테크 중심의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반도체밖에는 잘 되는 게 없는 거죠. 11월 지표인데요. 11월 산업활동 다 마이너스인데 반도체 하나 늘었고요. 기타 운송장비, 철도 이런 거예요. 철도 갑자기 수주 받으면 확 늘 거 아닙니까? 다 줄고 있는 거예요. 산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을 보면 꼼짝도 안 하고 있죠. 2020년 코로나 끝난 다음부터 꼼짝을 안 하고 있고요. 소매 업체별 판매 동향을 보면은 백화점이 늘었어요. 백화점이 늘은 이유는 양극화를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백화점에 좀 많이 갑니다. 나머지 대형마트, 면세점, 슈퍼마켓, 편의점, 뭐 승용차 연료 뭐 이런 거 차는 특별한 거니까 다 줄고 있다. 무인 점포 이런 거 있죠. 무인 점포 전문 소매 이런 거 굉장히 하층 소비에 해당하는 것만 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중요한 게 건설인데요. 건설은 작년도에 계속 마이너스 한번 숫자를 보실래요? 전년 동기 대비. 이게 3년 연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건설 얘기를 몇 번 드렸어요. 어떻게든지 하긴 해야 됩니다. 안 해놓으면은 저거 2.2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부동산 대책도 못 내놓고 이걸 뭐 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반도체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소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온라인 소비가 많아지고 있는데 요 정도 같아요. 지금부터 갑자기 더 확 늘고 이러지는 않고 여기서 안정권에 들어가는 건데 이 1년 사이에 보면은 온라인 소비 늘어가는 게 별거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안정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감각적으로 온라인에서 뭐 사는데 하면 이 비율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충 감으로 좀 잡고 있으면 좋겠고요. 증감률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증감률이 가장 많았던 게 서비스 및 기타예요.
배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숫자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배달, 예를 들어 이게 배달로 보면 70, 80 여기 이렇게 되던 게 쭉 줄어서 한 자릿수 밑으로 왔잖아요. 그 얘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권이 돼서 여기서 그냥 소소한 정도, 그리고 그 안에서 온라인끼리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환율인데요. 지금 지난번에도 작년 12월 달에 환율 한번 했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외로 돈이 많이 나갔다. 그래서 해외에 가지고 있는 게 순수히 1조 달러 이상 해외에 나가 있고요. 국민연금과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 투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적됐던 거고, 관세 협상 때문에 돈 더 나가야 되고, 그것에 기반해서 무역수지 흑자난 제조 기업들이 달러로 돈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이렇게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다 채권 투자가는 미국에다가 돈을 달러로 갖고 있는 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잖아요. 그리고 환율도 미국이 달러가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갖고 있는 게 좋으니까 이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환율이 좋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를 계속 나고 있고 작년도 최대 흑자를 났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럼 이 균형을 좀 잡아야 주는 거는 올 상반기 내내 있을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난해 말에 정부가 환율을 확 눌렀죠. 항상 연말에 누릅니다. 왜냐하면 1인당 GDP 계산할 때 환율이 1,500원하고 1,400원하고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이게 1,400원 밑으로 가서 우리나라 이번에 4만 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유학생 어머니들이 그 정부가 시장에 들어와서 달러 팔 때 다 받아갑니다. 애들한테 싸게 보내려고요. 이것도 제가 들으니까 있어요. 이동평균법법.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매일 바닥에 깔아놔서 평균을 뭐 낮춘다. 밤새워서 워칭하다가 한 방에 몰빵형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에도 이렇게 개인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주 독특해요,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아직 정리된 거 아닙니다. 수급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쭉 눌러놓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 사러 갔잖아요. 지난주에 미국 주식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어요. 웬일이야, 1,440원대면 이거 1,500원대면 거기서 60원 그냥 멀잖아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가 되는 거는 무역수지가 어찌됐건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시간의 문제이지,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이런 때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요거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그거보다는 넘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상당히 좀 머물 것 같아요. 머물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90년대 일본에서 나타났던 와타나베 아줌마라고 아시죠? 일본의 와타나베 아줌마가 하던 행위랑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행위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간 돈이 지금 일본을 또 역으로는 받치고 있어요. 일본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돈이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환율도 방어해 준다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대의 가치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올 4월부터 월드 채권 지수에 우리나라 들어가요. 그러면 600억에서 700억 불 정도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율이 1,500원 가까이 갔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미리 선취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계속 사고 있고 주식은 별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에 올인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금리 한번 어디 보니까 자료에 있어서 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뭐 정책 목적으로 뭘 하는데, 이게 경제 상황, 글로벌 금융위기, 여기는 벤처법을 깨지면서 어려우니까. 또 운빨이거든요, 이것도. 어떤 정권이 출범했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그나마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후반이나 이때는 뭐 세계적인 법을 해서 올라갔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팍 낮췄다가 왔다 갔다, 박근혜 정부만 지속적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이어봤다가 코로나 때 더 낮췄다가 쭉 올랐다가
윤석열에서 좀 내리고 있어 이제 여기서 옆으로 쭉 간다는 게 일반적인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여기서 선거를 한 번씩 넣어보시면 압니다. 선거를 한번 선을 거보시게 되면은 금리가 낮을 때 항상 굉장히 집권 여당이 상당히 유리하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여당이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활물가 정치를 영어로 뭐라고 했죠? 까먹지 그렇지 뭐 큰일 났어요. 이제 문제는 내가 불균형 성장 중에서 좋은 쪽이 반도체인데요. 우리나라 작년에 사상 최대 수출했어요. 수출 좋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 흑자도 이렇게 많이 났는데 환율이 나니까 딴 나라 애들은 의아해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반도체 수출이요, 이 정도로 됐습니다. 한 달에 200억 불. 예? 이거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놓고 보면 미국은 이제 좀 적인데 중국도 반도체 저가품이 나가거든요. 수출 금지 해제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수출이 좀 늘었고 아세안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같은 데서 TV 만들고 냉장고 만들 때 우리나라 저가 반도체를 쓰니까 올라가서 여러모로 다 이번 11월, 12월은 반도체의 경기고 반도체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올 상반기 내내 지속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잘 보시면요, 이게 운빨이라고 하는 것도 일부 있는 게 우리 정부 출범하고 이렇게 조금씩 낮이다가 가격을 한번 보실래요? 한 6달러에서 저거 얼마 간 거예요? 저 28? 공급 부족에 지금 사재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재고는 없고 출하는 계속 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주식인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예요. 지금 우리 시장의 전 세계 주도주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를 놓고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42조. 그런데 올해 116조예요. 그런데 12월 초반에 2026년 전망치가 얼마였냐면 한 60조 정도였는데 거의 더블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때 뭐 왔다 갔다 하고 송년하는 동안에 반도체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보다 훨씬 작은 SK 하이닉스 보면 44조에서 91조로 그냥 더블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 두 회사를 합치면 91조랑 116조 합치면 207조가 됩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 전체 영업이익이 420조, 30조인데 둘이 반이야. 둘이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두 분이 계셨네. 주가 우리가 뭐 5천을 가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도 반영된 게 없어요. 이 반도체 값이 오르기 전에는 그게 맞았어. 왜냐하면 퍼가 10배 밑에서 8배, 9배에서 이게 12배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리 주식의 판단을 20% 정도 높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나 보다 했는데 이놈들이 돈을 벌어버리니까 퍼라는 게 뭐예요? 주가를 분모인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잖아요. 순이익이 확 커져버리니까 이 비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난 주말에 현재 10.2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는 변화가 없었던 거죠. 기업 이익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퍼를 올리고 PBR을 올리고 뭐 이딴 얘기를 했지만은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고, 또 하나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여전히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로 바꿔야 된다. 저는 제도 얘기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투자 문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투자 문화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는 겁니다. 단 이거는 제가 딱 뒤지다 보니까 이 신한증권회가 제일 세게 잡았어요. 딴 애들은 이거보다 좀 작아요. 그런데 이 정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나마 지속될 수 있는 거는요, 반도체 중에서 D램 업체가 전 세계 주도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은 주도주인데 이게 미국에서 작년 상승률 1위 회사예요. 웨스턴즈. 이게 D램 하는 회사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이것도 D램 업체거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게 다 상당히 좋은 상태고요.
대만에 그 이제 있잖아요. 이거 뭐 요즘 루비나 블랙이나 뭐 이런 걸 만들면 그 안에다가 우리 HBM 뭐 이런 걸 하니까 TSMC도 굉장히 좋고요. 대만 가권 지수 상당히 좋은 거죠. 일본도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들은 아주 후지지만 얘네가 반도체 소부장을 잘하거든요. 일본. 그러니까 도쿄 일렉트론이라 가지고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 보면은요 2000에서 지금 여기 14까지 갔으니까 7배 정도를 작년 10월부터 올라가고 있는 게 이런 상황이에요. 배 아프시죠? 못 샀으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반도체가 얼마까지 가느냐가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 우리 정부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한 공부는 다음 주는 CES고요. 제가 그 다음 주 정도는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빼먹지 말고 좀 꼭 좀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하도 당이 시끄러워서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건데 공직자는 어항 속의 금붕어다. 우리가 하는 거 다 보고 있다. 어제 지방선거 출마자들 교육해달라고 가서 이 얘기했어요. 당신이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없애더니 출마하지 말라고 이상한 거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당에 부담된다. 예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